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칼슘 파라독스와 비타민 K2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신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긴 하지만 잘못 섭취하게 되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보충제를 통한 과다한 칼슘 섭취가 혈중 칼슘 농도를 올려서 혈관에서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심혈관계 위험도가 증가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 학계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복용해왔던 칼슘이 오히려 반대로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해결책은 없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칼슘은 뼈 98%, 치아 1% 구성으로 체액과 혈액에서 존재를 하고 생리 조절 기능을 담당합니다.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혈중 내 칼슘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돼서 뼈로 저장시키게 되고요. 혈중 칼슘이 움직여서 또 신장에서는 칼슘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거꾸로 혈중 내 칼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뼈에서는 칼슘이 빠져나와서 혈중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겠고 소장과 신장에서는 칼슘의 재흡수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항상성에 관련된 그림을 보자면 뼈라고 하는 것은 칼슘의 저장고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언제든지 칼슘을 꺼내줄 수 있는 창고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혈중 칼슘을 올리기 위해서 위에 도표와 같이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 PTH가 증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뼈에서 칼슘이 유리돼서 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골다공증이 악화가 되겠고요. 또 혈중 내에서 증가된 과다한 칼슘은 남아서 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혈관에 남음으로써 혈관복에 쌓여서 플라그를 형성을 하고 그것이 혈관벽을 좁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겠고 신장에서는 결석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보면 칼슘 보충제가 섭취되게 되면 더 상황이 나빠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개념이 바로 칼슘 파라독스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칼슘 파라독스에 대해서 학술 논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좀 찾아봤는데요. 본 논문 같은 경우는 혈관 내에서의 석회화와 또 뼈 손실과의 병태 생리학적인 연관관계를 연령에 관해서 연결시켜서 설명해 준 리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문 내에서는 각 질환별로 병태 생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골다공증에서 뼈 손실에 관련된 병태 생리를 설명하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골다공증에서 주로 이런 뼈 손실을 유발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사이토카인으로 작용하는 게 TNF-알파라든지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등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이 그러니까 혈관 내의 어떤 석회화에 관여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모터로서 TNF-알파라는 것 등이 관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골다공증에서 뼈 손실에 관여되는 물질과 혈관의 석회화에서 관여되는 물질이 서로 공통으로 관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에서의 석회화라든지 골다공증에서의 뼈 손실의 어떤 과정이나 병태 생리는 몇 가지 공통적인 요인에 의해서 패트웨이나 요소가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두 질환 사이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 두 질환 중에 어느 게 먼저인지 어느 것이 원인이 되고 어느 것이 결과가 되는지는 아직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둘 간에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이토카인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러한 불균형의 어떤 과정은 연령에 의해서 더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구는 이런 칼슘 파라독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심혈관계 위험률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를 보는 게 의미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연구 논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초창기에 그 발표된 연구 논문이 되겠고요. 2021년도니까 오래전이죠. 그런데 초창기의 연구 내용과 또 최근의 연구 내용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WHI라고 하는 기본적인 예전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심혈관계 위험에 있어서 칼슘 보충제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연구 목표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그 칼슘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00ml, 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400 IU 정도로 복용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분석했고, 대상자는 폐경후 여성에서 3,682명이 참여를 했고, 추적 기간은 7년이라는 기간으로 할당을 했고요. 무작위 할당된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그렇지만 이 데이터셋을 이용한 연구 결과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찾지는 못했고요. 그러자 이제 아마도 이 저자는 좀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내려고 다른 8개의 그 연구 논문을 합산해서 메타 분석을 했더니 그 메타 분석 결과에서는 심근경색의 위험이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한 칼슘 그 보충제에 있어서 한 21% 정도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고, 또 뇌졸중에 있어서는 한 20% 정도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비교적 그 이후에 2011년도에 발표된 논문으로 초기의 논문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은 그런 결과들도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그럼 어떤 추세로 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리뷰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칼슘 보충제와 심혈관계 위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뭐 아주 많은 인구의 대상자를 한 50에서 72세까지 여성에서 봤을 때 칼슘을 섭취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심혈관계 사망률이 한 20% 정도 증가되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가 좀 있었고요. 또 그 외의 연구로는 우리가 그 심혈관계 위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상동맥의 실제적인 그 석회화를 보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여러 인종들을 대상으로 한 2,742명이 참여한 그런 연구, 메사 연구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됐는데, 이 연구는 그 칼슘 섭취의 양에 따라서 군을 한 5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0ml 또는 540ml, 뭐 783ml, 1000ml 이상, 또 2000ml 이상으로 5군을 나눴고요. 그 각 군에 대해서의 위험률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칼슘 섭취를 한 군에서 실제적으로 그 관상동맥의 석회화의 위험이 한 2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발표해주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그 뭐 보고되고 있는 연구 결과는 관상동맥의 석회화에 있어서 그 칼슘 섭취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망률이라든지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칼슘 섭취와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근거 중심의 어떤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그 건강관리자들은 칼슘 섭취라든지 칼슘 보충제를 뭐 처방을 한다든지 판매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건강 관련자들은 보다 더 신중하게 그 이 보충제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그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혈관의 그 석회화와 또 본 로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성, 또 그것이 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심혈관계의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점은 과연 없을까? 혈관에서 남는 칼슘은 항상 이렇게 혈관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남아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연구자들은 그 답을 찾으려고 했겠죠. 그 중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과거에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이다라고 알려져서 비타민 K, 코아귤레이션에서 얻은 이니셜이죠. 그래서 비타민 K로 불러지게 됐는데, 비타민 K는
비타민 K1과 비타민 K2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타민 K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혈액응고 관련돼 있고 녹색잎 식물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영양소고요. 비타민 K2 같은 경우는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키고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혈관의 석회화라든지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아주 좋은 영양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알려진 K2가 되겠고 주로 나토나 청국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K2 같은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MK4와 MK7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MK4 같은 경우는 약효나 반감기가 짧아서 손실이 많아져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고요. 따라서 MK7 형태는 약효도 길고 반감기도 3일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서 섭취 형태로는 더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MK7의 특성은 동물이나 식물에서는 합성이 불가하고요. 균류에서만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형태는 나토나 청국장을 통해서 섭취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루의 권장량은 100에서 120 마이크로그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슈가 됐던 칼슘 파라독스와 비타민 K2에 대한 관련성을 설명한 책자라고 볼 수 있고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비타민 K라고 하는 것은 칼슘이 혈관으로 가느냐 뼈로 가느냐를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K2가 실제적으로 연구 논문으로는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2021년도 뉴트리언트라는 저널에 4월에 발표된 내용이 되겠고요. 비타민 K2가 뼈와 혈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두 가지 듀얼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리뷰 논문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K2는 혈관 내에서는 칼슘의 농도를 떨어뜨리고 따라서 혈관 내의 석회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뼈에 있어서는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서 뼈로 가는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뼈의 미네랄리제이션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크게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세포적으로 봤을 때는 비타민 K2가 뼈의 생성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는 활성화시키고 뼈 파괴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크게 볼 수 있겠고요. 혈관 내에서로 봤을 때는 석회화의 과정을 억제시킨다라고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 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칼슘 파라독스라는 것은 비타민 K로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뼈의 미네랄리제이션의 과정을 향상시키고 혈관 내에서의 칼시피케이션, 즉 석회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고된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뼈 건강과 비타민 K2 보충제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 논문이 이렇게 쭉 리스트업돼 있고 그 결과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은 혈관 건강과 비타민 K2 보충제와의 관련성을 본 연구 논문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임상적 연구 결과가 비타민 K2 같은 경우 뼈와 혈관 건강을 함께 증진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유의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비타민 K2는 골다공증과 혈관 석회와 같은 대사성 뼈 또는 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권고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칼슘 섭취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 칼슘 파라독스의 개념과 비타민 K2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연구 논문들을 다뤄봤습니다.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골다공증의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칼슘 보충제의 경우 결석이 있거나 혈중 농도가 과다할 경우 복용을 중단시키고 있는데요. 또한 주기적으로 칼슘의 혈중 농도를 파악을 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음식을 통한 칼슘의 경우는 혈관 석회화의 측면에 있어서 비교적 덜 위험할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통한 칼슘 농도를 상대적으로 보충제에 비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하루 비타민 K2 100 마이크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칼슘 섭취가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